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건영입니다. 네,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잠잠하고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한 오전 내 국감 제대로 못 하고요. 네. 네, 좀 혹시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 파행도 뭐 피켓 마스크 이런 것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파행입니다. 그래요? 이거 계속되는 겁니까, 이 현상은? 저는 국민들이 되게 좀 짜증내실 것 같아요. 지루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네, 하여튼 한마디로 짜증일 겁니다. 그래요. 이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면서 도보 시위에 나섰는데 네. 어제 1차로 이제 했던 종착점이 청와대 앞이더라고요. 예.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반응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이렇게 아는 척 하시는 분이 10분 됐다라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준석 대표 최근의 행보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재명 쪽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 측 인사들로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기득권 구조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서 일종의 고스톱 치다가 뻥까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또 어제도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걸 또 제기하셨어요. 뭐 민주당 내 파벌이 있다. 뭐 특정 계파가 가지고. 예. 그 파벌에서 뭔가를 또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던 초심으로 저는 돌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초심이라 하시면? 국민들이 30대 당대표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정치국과 다를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여의도 정치에 빨리 물드셨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건 중진들이나 하는 거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설의 주인공들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한 명 빼고 홍보 씨라는 사람 빼고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던데. 맞습니다. 일단 그 신빙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뭐 국회에서 공개했다고 하지만 이리저리 검증을 거친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냥 허투루 공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녹취록에는 나오는 사람들일 걸로 보여집니다. 뭐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고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수사로 그러니까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당위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한 분 빼고 다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누릴 만큼 누린 분들인데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만약 그 사실이 그게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격이죠. 그리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초엘리트 집단들이 소위 말해서 50억 클럽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0억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고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갔던 시점으로 보면 이른바 검찰 개혁이 최대의 화두가 됐던 시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뒤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슬퍼하는 지점이 바로 저는 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검찰 개혁 그리고 부패 청산, 기득권 구조 해체라는 것들이 일어났는데 뒤로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카르텔과 결합되어서 기득권 구조가 온전했다라는 사실이 슬픈 현실이고요. 저는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좀 송구하거든요. 민망하고. 그런데 전 국민의힘도 그런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성?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가 나왔을 때 지도부가 단 한 번의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측근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말씀이 없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장모와 관련된 검찰의 문건이 발견됐는데도 단 한마디 이야기 없이 꼬리 자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게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국민들이 볼 때 야, 정치가 왜 저러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의 시간표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제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대선이라는 것은 승자 패자만 남는 올로와 낫싱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 지지자들은 극단으로 갈려서 모든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동도 이미 그런 단계에 접근했다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대선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투표한 선거였다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온 국민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찾았지만 747 공약에 호응을 했던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대선이 가치보다는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할 거다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가치가 오르냐 이익이 오르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 대장동 사안이 본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제한적인. 그러면 지지층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영하고자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태도, 애티튜드라고 보는데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이나 이른바 돌파력, 실행력 이걸 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정의 성과 이걸 중시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재명 물론 지금 아직 그 이번 주말을 경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말은 이제 지나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지사직을 사퇴를 하면 국정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참석한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참석하는 게 저는 온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건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점검과 평가. 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만저만한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정정당당한 태도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정 이슈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건 그 지극히 원론적인 코멘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은 그럼 극중입니까? 맞습니다. 뭐 부동산에 붙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는 시기인데 그만큼 민감하게 보고 엄중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어느 캠프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취지를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어떤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에 미치는 여파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건 너무 나간 보도라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상대 진영 경선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임금왕자 이 한 글자가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참 우리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좀 쓸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 방석을 깔고 앉으면 시험 점수 잘 나오고. 그런 게 있었나요? 그다음에 속옷 색깔을 뭘로 입으면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수능 볼 때 그러는데 이게 이 대선이 거의 대입 수능처럼 돼버린 코미디로 만든 것 같아요. 좀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임금왕자에 대해서 그냥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냥 적어줬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아니 해명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대입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기대고 싶은 것들이 참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태도인가 자세인가라는 문제가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해명 자체가 손가락만 씻는다라든지 이게 코미디죠. 이게. 그 얘기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남북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내 고위급 회담 이야기를 꺼냈는데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유동성이 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로 치면 따뜻한 봄날에서 갑자기 추운 동토의 겨울 날씨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잘 될 경우에는 2018년에 있었던 봄보다 훨씬 더 따뜻한 2021년의 겨울이 될 겁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회담 재개, 종전선언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나쁘게 악화된다면 남북관계가 가장 안 좋았던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은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변수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보다 주도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고위급 회담의 경우에도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인영 장관에게는 고위급 회담인 게 장관급 회담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번 그 남북 통신선 복원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10월 4일 날 14선언이 있던 날을 택해서 이렇게 연결됐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북측에서 1차적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전략적 판단이 섰다라는 어허. 그런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속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라는 게 하나의 자동차라고 볼 때 미국이라는 바퀴는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 바퀴를 돌려서 한반도 평화를 좀 진전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착 상황을 뚫기 위해서 남북 관계부터 먼저 풀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 북한이. 그렇게 읽고 계시는 겁니까?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저는 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백신 지원을 좀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런 매개들을 찾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수많은 억측이 나오면서 화상 정상회담 또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의 국경이 봉쇄된 지가 거의 2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네. 대면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만난다면 화상 접촉부터 우선 되는 거고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고위급 회담도 저는 화상 접촉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네. 한다면요. 한다면? 네. 정상회담까지도?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화상회담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위급 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그건 화상 가능성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